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진동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동 부분에서는요, 크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실기 기출되어 있는 거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레이노 현상, 앞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레이노 현상은 국소 진동으로 인하여 손에 이렇게 진동이 오는 공구를 장시간 작업하거나 이럴 때 국소적인 진동으로 인하여 말초혈관 운동 장애가 발생해요. 손가락 끝이죠, 그죠? 그래서 수지가 창백해지고 손이 차며 통증이 오는 현상으로 추운 환경에서 더 잘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진동 범위 필기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전신 진동은 2에서 100Hz에서 영향을 줍니다. 자, 국소 진동일 때는 8에서 1500Hz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자주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볼게요. 전신 진동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 범위, 그래서 전신 진동은 2에서 100Hz 범위잖아요. 그 중에서 수직 방향은 4에서 8, 수평은 1에서 2Hz 범위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거 전신은 2에서 100이지만 수직은 4에서 8, 수평은 1에서 2이다 보시고요. 국소 진동은 8에서 1500Hz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느끼는 최소 진동치는 55 플러스 마이너스 5dB이 되고요. 보통 온몸 전신은 4Hz고요. 두부와 견부는 20에서 30Hz, 안구, 눈이죠, 그죠? 60Hz에서 진동에 공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한번 볼게요. 진동증후군에 대한 스톡홀름 워크숍에서 진동증후군을 구분을 했습니다. 자, 0단계일 때는 증상이 없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요, 가벼운 증상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 끝 부분이 하얗게 변하는 게 1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입니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손가락의 끝이 아니라 중간 부위까지 때때로 증상이 나타나면 2단계가 되고요. 3단계는 심각한 증상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수지, 하나가 아니라 대부분의 손가락 전체에 빈번한 증상이 있으면 3단계 됩니다. 4단계는 매우 심각한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과 함께 손끝에서 땀의 분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 있다면 4단계입니다. 자, 0단계 증상 없고요. 1단계는 하나나 그 이상 손가락 끝부분이 하얗게 됩니다. 2단계는 하나나 그 이상 손가락의 끝에서 중간까지, 그죠? 하얗게 변하고요. 3단계는 대부분의 수지들 전체에 빈번한 증상이 있고요. 4단계는 대부분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화하고 손끝에서 땀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는 등의 변화가 있으면 4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네. 그 다음 방진보고 방진대책. 자, 여기서 방진 재료들이 있죠. 나오거든요. 간혹 필기에 출제가 되는데요. 한번 읽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동 방지 대책만 한번 같이 볼게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방진 대책인데요. 발생원 대책이다라는 건 진동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기초 중량이 너무 가벼워서 진동이 있다면 부과하고요. 너무 무거운 게 문제가 된다면 경감시켜서 진동을 좀 줄여줍니다. 진동 원인을 제거하죠. 이게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되고요. 방진제를 이용해서 기계 자체를 탄성 지지시키고요. 기진력을 감소시켜요. 다시 말하면 동적으로 흡진한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불평형력이 있다면 평형을 유지해 줍니다. 자, 이렇게 기초 중량을 부과나 경감하고 진동원 제거하고
방진제 이용해서 탄성 지지해주고 기진력을 감쇄나 동적 흡진하는 건 진동이 발생되는 기계 발생원에 대한 대책이고요. 전파 경로는 진동이 발생되어도 작업자에게 전파가 덜 되게 하는 거죠. 그죠? 거리 감쇄를 크게 하자, 거리를 멀리 하거나 수진점 부근에 방진구를 설치해서 전파 경로를 차단, 전파되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수진측 대책이죠. 수진측 대책은 우리가 진동을 느끼는 데서 대책을 세우는 건데요. 수진측의 탄성 지지, 다시 말하면 발생원에서 진동이 생겨도 이게 수진, 받는 쪽에서 진동을 탄성 지지시켜서 진동을 줄이는 거고요. 수진점의 기초 중량을 부과나 경감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시간 단축, 교대제를 통해서 좀 수진, 우리가 진동을 받는 걸 줄여주고요. 근로자 보건교육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별로 출제가 안 돼요. 이까지 하면 이제 3장 내용 끝났거든요. 네, 4장 방사선 넘어가겠습니다. 3장의 진동 파트, 공부할 거 별로 없었죠. 그죠? 그래서 함께 4장 정리하겠습니다. 방사선에서도요, 그렇게 많이, 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과목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소음 파트 잘 정리해 주신다면 부담이 크게 많이 없다. 그죠? 여기에서 전리 방사선의 개요에서 방사선 설명하고 있고요. 자, 광자 에너지가 뭔지 같이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광자 에너지는 생체를 이온화시키는 최소 에너지를 방사선을 구분하는 에너지 경계선으로 하고요.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의 경계 에너지 강도는 바로 12 일렉트릭 볼트가 됩니다. 이게 바로 광자 에너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생체를 이온화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온화시키면 전리 방사선, 이온화시키지 않는 건 비전리 방사선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그 경계가 되는 게 광자 에너지이며 12 일렉트릭 볼트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광자 에너지 이하의 에너지를 가지는 방사선을 비전리 방사선, 전자파라고 합니다. 광자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방사선을 전리 방사선 또는 이온화시킨다라고 해서 이온화 방사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전자파 요거 가볍게 보고 지나가시고요. 요것도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리 방사선부터 할게요. 전리는 이온화를 시켜요. 그래서 전리라고 하고 이온화시키는 방사선이다 해서 이온화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온화시키는 건 크게 두 가지, 전자기 방사선이 있고 입자 방사선이 있습니다. 전자기 방사선은 엑스레이, 우리가 병원 가서 정형외과 엑스레이 촬영하죠. 이런 건 전자기 방사선이고요. 감마선도 전자기 방사선입니다. 입자 방사선은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중성자, 요거는 입자 방사선입니다. 자, 그러면 전리 방사선의 종류 및 물리적 특성이 있다. 그죠? 여기까지는 가볍게 스스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요거 볼게요. 방사선의 인체 투과력 및 전리 작용입니다. 자, 인체 투과력이 좋아야 몸을 찍으면 투과를 해서 몸의 신체 내부가 잘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을 보기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하러 가잖아요.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과력 순서하고 전리 작용에서 중성자가 제일 큽니다. 중성자를 제외한 게 거의 시험에 나와요. 자, 우리가 투과력이 좋아서 엑스레이 촬영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과력 순서는 X선, 감마선이고요. 베타, 알파 순서가 됩니다. 자, 전리작용은 생물학적 효과인데요. 만약에 X선이 투과력도 좋지만 X선 투과시켰는데 몸 안에 생물학적 어떤 작용을 해버린다면 이건 곤란하죠. 그래서 X선은 투과력은 제일 크지만 전리작용은 제일 작다. 순서가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과력 순서 X나 감마, 베타, 알파였고요. 전리작용 순서는 알파, 베타, X나 감마다. 이 순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사선의 단위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방사선의 단위, 첫 번째 방사선 물질의 양이에요. 요 방사선 물질의 양이다라는 건 단위 시간에 일어나는 방사선 붕괴율입니다.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방사선이 붕괴되고 있는가? 이게 방사선 물질의 양인데요. 단위는 베크렐이 있고 큐리가 있습니다. 베크렐이라는 건 1초에 한 번의 방사선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 즉 1초에 하나의 방사선 붕괴가 일어나는 방사능의 세기를 1베크렐이다 라고 합니다. 큐리는 단위 시간에 일어나는 방사선 붕괴율을 나타내고요. 초당 3.7 곱하기 10의 10승계의 원자 붕괴가 일어나는 방사선 물질의 양입니다. 자, 그래서 방사선 물질의 양은 베크렐 큐리가 있는데요. 1큐리는 3.7 곱하기 10의 10승 베크렐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사선량, 조사선량, 노출선량 같은 말입니다. 얼마만큼 몸에 방사되고 조사되고 인체가 노출되었나를 뜻합니다. 렌트겐이 있는데요. R로 나타냅니다. X선, 감마선의 조사선량의 단위로서 공기 중 생성되는 이온의 양을 나타냅니다. 1렌트겐은 전리작용에 의하여 건조한 공기 1kg당 2.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전기량을 만들어내는 감마나 X선의 세기를 말해요. 그래서 1렌트겐은 2.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 퍼 킬로그램이다. 그죠? 요거는 크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흡수선량이다라는 건 방사선에 피폭되는 물질이 얼마만큼 인체에 흡수가 되는가를 나타내요. 그래서 흡수되는 양, 흡수선량은 레드가 되고요. 그레이가 됩니다. 1레드는 피조사체 1g당 100ERG의 에너지 흡수를 일으키는 방사선량입니다. 이거 한 번씩 출제됩니다. 그래서 1레드라는 건 1g당 100ERG의 에너지 흡수를 일으키는 방사선 양이고요. 그레이는 1그레이는 100라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1라드는 0.01 그레이다 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흡수하는 양이라 이게 조금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당량, 생체 시료선량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종류의 방사선에 대해서도 1라드의 X선 또는 감마선과 동등한 생물학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방사선량을 뜻해요. 그래서 단위가 뭐다? 1라드다. 그죠? 요거의 X나 감마선하고 똑같은 위험도를 나타내는 방사선량을 선당량, 생체 시료선량이다 라고 합니다. 단위는 램이 있고요. 시버트가 있습니다. 그죠? 1램은 1렌트겐의 X선이 인체에 조사되었을 때 이것을 피폭한 사람의 선당량을 말합니다. 자, 램은 라드 곱하기 RB다라고 했는데요. 요건 상대적 생물학적 효과를 뜻합니다. 그 다음 시버트인데요. 인체가 흡수한 방사선 때문에 일어나는 영양 정도를 수치화한 단위입니다. 자, 요거는 따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1시버트는 100램이 된다. 요 정도. 그죠? 그래서 위에 거하고요. 선당량, 요 단위 조금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속 밀도의 단위는 테슬라가 됩니다.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의 양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요약해서 암기해야 되는 거 여기 쫙 적어놨습니다. 방사선 물질의 양의 단위는 베크렐 큐리다. 그죠? 뭐가 뭐의 단위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1큐리는 3.7 곱하기 10의 10승 베크렐이 됩니다. 흡수선 양의 단위입니다. 자, 몸무게 질량당 흡수한 방사선 에너지인데요. 그레이하고 라드가 있습니다. 1라드는 0.01 그레이 또는 1그레이는 100라드, 그죠? 둘 중에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사선 양이다, 그죠? 방사선이 물질을 전리시킨 정도 생성되는 방사선이 생성하는 이온의 양이고요. 렌트겐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1렌트겐은 2.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 퍼 킬로그램인데요. 요건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선당량, 생체 시료 선량이다. 그죠?
방사선이 얼마만큼 생물학적 손상을 시키는가 정도인데요. 시버트와 램이 있습니다. 1램은 0.01 시버트가 되겠습니다. 자속 밀도 단위로는 테슬라가 사용됩니다. 요거 쫙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암기하시고 앞에 거 추가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리 방사선의 생물학적 작용이 되겠습니다. 전리 방사선의 건강 효과, 그죠? 근데 요 중에서 요거 한번 볼게요. 전리 방사선, 그죠? 이렇게 이온화 시키는 방사선이 인체의 감수성이 큰 신체 조직이다, 그죠? 세포 핵 분열이 계속적인 조직, 증식력과 재생 기전이 왕성한 조직, 형태와 기능은 미완성된 조직. 그래서 형태나 기능이 미완성된 유아나 어린이에게 가장 위험한 게 이 방사선이다 보시면 되죠. 세포의 분열이 계속되고 있고 증식력과 재생 기전이 왕성하고 형태와 기능이 미완성된 유아나 어린이에게 제일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꼭 암기하셔야 될 거 요겁니다. 전리 방사선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때 인체 내 감수성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골수, 임파선, 흉선 및 림프 조직, 조혈기관 나왔죠? 골인 이렇게 기억할게요. 골수, 임파선, 그죠? 골인 기억하시고요. 눈의 수정체고요. 피부 등 상피세포, 그 다음에 혈관 등 내피세포죠. 수상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결합조직, 지방조직, 결지, 뼈, 근육조직, 뼈근육, 그 다음에 폐 등 내장기관, 폐내장, 마지막이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리방사선에 대한 인체 내 감수성은 앞쪽이 감수성이 큰 거다, 그죠? 골인, 골수임파선, 수상내, 결지, 뼈근육, 폐내장, 신경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암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봐주시고요. 비전리 방사선 넘어갈게요. 아까 전리 방사선에는 X나 감마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중성자 있었다, 그죠? 자, 근데 비전리 방사선은 인체를 이온화 시키지 않는 방사선, 비전리 방사선 또는 비이온화 방사선이다 라고 합니다. 주파수가 감소되는 순서에 따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초저주파, 극저주파, 초극저주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적, 마, 라, 저 이러면 자 이쪽으로 갈수록 그 주파수가 적은 순서입니다. 요거는 뭐 저주파는 잘 안 나와요. 자가, 적마라 하시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까지 비전리 방사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전리 방사선의 종류 및 파장입니다. 그죠? 가시광선을 여기로 올려버릴게요. 아까 비전리 방사선 자, 가, 적, 마, 라 그랬죠. 라디오파는 그 방사선 파장이 좀 자주 출제 안 되어서 빼버렸습니다. 자외선은요 제일 파장이 짧아요, 그죠? 100에서 400 나노미터가 됩니다. 옹스트롱이 될 때는요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주시면 돼요. 1000에서 4000 옹스트롱 됩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다음에 가죠. 가시광선 요로 끌어올릴게요. 순서 바꿀게요. 400에서 시작해서 760까지입니다. 옹스트롱을 하면 4000에서 76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가적 할 때 적외선, 열선이라고 합니다. 750에서 1200 나노미터입니다. 옹스트롱으로 하면 7500에서 12만 옹스트롱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100에서 400이죠? 400에서 750에서 760이고요. 750에서 1200입니다. 마이크로파, 자가, 적마라, 그죠? 마이크로파는 1에서 대략 300cm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전리 방사선의 물리적 특성, 생물학적 작용인데요. 여기서 자외선 볼게요. 일단 자외선은 요거 기억하세요. 대기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는 게 자외선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자외선은 가시광선과 전리 복사선 사이 파장을 가지죠. 아까 100에서 400이고
1000에서 4000 옹스트롱이다라고 했습니다. 화학선이다라고 합니다. 광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해서 화학선이다라고 하고요. 자, 구름이나 눈에 반사되고 고층 구름이 낀 맑은 날에 가장 많아요. 자, 그래서 대기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는 게 자외선 화학선이 되겠습니다. 자외선의 종류 볼게요. 자, 근자외선을 UVA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외선이 강한 날 선크림 바르잖아요. 선크림에 보면 UVA가 있고 B가 있고 C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자외선 UVA는요 300에서 400 나노미터 구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옹스트롱으로 하면 315에서 400 그죠? 3150에서 40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300에서 400이다 나올 때도 있고 315에서 400이다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죠? 이게 딱 구역을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이 근자외선에서는 피부에 색소가 침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르노선이 UVB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파장으로는 280이나 90에서 315 구간이 됩니다. 옹스트롱으로는 2800에서 3100 옹스트롱이 되는데요. 이 도르노선은 소독작용을 해주고요. 비타민 D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소독작용이나 비타민 D를 만드는 건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건강선 또는 생명선이라고 부릅니다. 도르노선 UVB고요. 자, 피부 작용으로는 피부 노화, 홍반, 각막염,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VC다, 그죠? 파장이 100에서 280 구간이 되겠습니다. 나노미터고요. 옹스트롱은 1000에서 2800 옹스트롱입니다. UVC는 살균 작용을 한다, 그죠? 그래서 수술용 램프로 사용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게 파장이 짧은 거고 요게 제일 긴 겁니다. 그죠? 근자외선 UVA입니다. 파장이 315에서 400이고요. 피부에 색소를 침착시킵니다. 자, 도르노선 건강선이죠. UVB가 되겠습니다. 자, 파장은 280에서 315까지다. 그죠? 자, 소독작용하고요. 비타민 D를 형성해서 건강선이라고 합니다. 피부작용으로는 피부 노화, 홍반, 각막염. 자, 건강선이지만 피부에서는 피부암을 유발하는 구간이고요. UVC 구간은 100에서 280 나노미터가 됩니다. 살균 작용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외선의 인체 영향, 생물학적 작용 볼게요. 화학선이다라고 했다, 그죠? 눈과 피부에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화학선이다라고 합니다. 광화학적 반응입니다. 산소 분자를 해리해서 오존을 생성합니다. 공기 중에 염화, 탄화순소와 결합해서는 포스겐을 생성해요. 그래서 자외선의 광화학적 반응은 산소를 해리해서 오존을 만들고요. 염화, 탄화순소와 결합해서 포스겐 만든다. 이게 화학적인 반응이 되고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독성이 강한 포스겐으로 전환시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피부 작용 볼게요. 피부암을 유발하죠. 아까 UVB 구간이다 그랬죠. 그죠? 280에서 315 나노미터 구간에서 피부암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옥외 작업을 하면서 폴타르 유도체, 벤조피렌, 안트라젠 화합물과 상호작용해서 피부암 유발할 수 있고요. 피부에 홍반, 빨갛게 되는 거죠. 색소, 그죠? 기미 같은 주근깨 같은 색소가 침착됩니다. 피부의 비후다라는 건 진피 두께가 증가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눈에 대한 영향을 보겠습니다. 240에서 310 나노미터에서 결막염과 백내장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성 각막염인데요. 전기 용접, 자외선 살균 취급자 등에서 자, 이렇게 자외선에 의한 정광성 안염, 그죠? 전기성 안염, 이렇게 전기 용접이나 자외선 살균 취급자가 자외선에 의한 정광성 안염, 전기성 안염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비타민 D를 생성했다, 그죠? 아까 도르노선이었죠. 280에서 320 나노미터 파장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고요. 광화학적 작용을 일으켜 진피층에서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살균 작용한다 했다, 그죠? 자, 254에서 280나노미터 파장에서 강한 살균 작용을 나타냅니다. 254나노미터 파장 정도에서 살균이 제일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신의 건강장애는요, 자극작용,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증가되고요. 2차적인 증상으로 두통이나 흥분이나 피로, 불면, 체온 상승 등이 나타나겠습니다. 줄 쳤는 내용 위주로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그죠? 적외선. 자외선은요, 화학선이라 그랬죠? 아까 화학작용을 했기 때문이고요. 적외선은 열선이다라고 합니다. 750에서 1200나노미터, 7500에서 12만 옹스트롬, 부분이 되고요. 적외선의 특징 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52%가 적외선이고요. 열선이라고 합니다. 절대 온도 이상의 모든 물체는 열선, 적외선을 복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적외선의 구분, 요거는 잘 나오진 않아요. 국제조명위원회 CIE에 구분하고요. 적외선의 일반적인 주파수별 분류, 요거는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인체 영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외선의 인체 영향, 생물학적 작용입니다. 적외선이 신체에 조사되면 일부는 피부에서 반사가 되고요. 나머지는 조직에 흡수되게 됩니다. 적외선이 흡수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화학 반응은 아까 자외선이 일으켰잖아요. 구성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조직 온도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선? 열선이라 한다. 그죠? 요거는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피부 장애다, 그죠? 적외선의 피부 투과성은 700에서 760나노미터 파장 범위에서 피부 투과성이 가장 좋습니다. 급성의 피부 화상, 색소 침착 등을 이루고요. 부위의 온도가 오르면 홍반이 생기고 혈관 확장, 암 변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장애가 생기는데요. 1400나노미터 이상의 적외선은 각막을 손상시킵니다. 1400나노미터 이하 적외선에 만성 폭로되면 적외선 백내장을 일으킵니다. 자, 적외선에서 발생되는 백내장을 초자공, 대장공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자, 대장공들에게서 이 백내장이 생겼다라고 해서 요거를 초자공, 대장공 백내장이라 한다. 그죠? 요거는 적외선의 영향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두부장애인데요. 장시간 조사 시에 두통이나 자극작용이 있고요. 강렬한 적외선은 뇌막 자극 증상, 그죠? 의식 상실, 열사병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은 400에서 760나노미터 구간이죠. 자, 조명 부족. 가시광선이 부족하면 조명 부족이고요. 너무 많을 때는 조명 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 그죠? 자, 녹내장이나 백내장이나 망막 변성, 이거는 기질적인 안 질환이죠. 이거는 조명 부족과는 무관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볼게요. 조명이 부족한 하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면 근시나 안정피로, 안구진탄증 등을 일으키게 되고요. 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마이크로파, 그죠?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별표 있는 내용 위주로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이크로파의 주파수별 인체 영향만 한번 볼게요. 만헤르츠에서는 온 감각, 더운 감각을 줍니다. 만에서 1000Hz죠. 파장으로는 3에서 10cm 구간은 백내장 일으킵니다. 1200에서 150MHz다, 그죠? 내장 조직 손상이고요. 300에서 1200MHz는 중추신경, 대뇌 축두엽 표면 부위에 대한 작용이 민감하다. 그죠? 이것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파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레이저 광선도 가볍게 지나가시면서 별표가 있는 내용 위주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크게 그죠? 할 게 많진 않죠? 조명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조도다라는 건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들어오는 빛의 세기를 말합니다. 지금 저 천정 위에요. 형광등이 있는데요. 형광등이 내는 빛의 전체 세기는 광도 또는 광량이 됩니다.
자, 이 천정에 있는 형광등이 빛을 내는 전체는 광도죠. 근데 형광등이 쫙 내려서 단위 요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조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도의 단위는 룩스고요. 거리의 제곱, 다시 말하면 면적이죠. 미터의 제곱이고요. 위에는 광도 룩스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단위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세기를 조도다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태양의 조도는 약 10만 룩스고요. 창 예측에서는 2000 룩스 정도 되겠습니다. 자, 조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푸트 캔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위는 룩스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룩스라는 건 1루멘의 빛이 1미터 제곱 단위 면적 안에 들어오는 수직 방향으로 비칠 때 빛의 양입니다. 그죠? 1루멘의 빛이 1미터 제곱의 평면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룩스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루멘이고요. 루멘이고 밑에는 미터 제곱. 그죠? 이게 바로 룩스가 되겠습니다. 1푸트 캔들은 1루멘이 아니라 1촉광, 촛불 하나의 밝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촉광에서,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역시나 1루멘의 빛이 1푸트 제곱이에요. 자, 미터 제곱일 때는 룩스고요. 한 발자국 할 때 푸트 제곱의 평면상에 수직으로 비칠 때 평면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푸트 캔들이 됩니다. 그래서 1루멘의 빛의 양은 똑같죠. 1촉광, 촛불 하나가 내는 빛의 밝기에서 떨어진 거리가 면적이 미터 제곱일 때는 룩스, 푸트 제곱이 되면 푸트 캔들이 된다. 그죠? 그래서 조도의 단위는 룩스와 푸트 캔들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도다라는 건 광원, 아까 제가 형광등에서 나오는 전체 빛이 광도다 그랬죠. 빛을 내는 물체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전체 빛의 세기가 광도가 되고요. 자,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촉광, 촛불의 밝기, 촉광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가볍게 보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속이다라는 건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속도를 광속이다라고 합니다. 광속의 단위는 루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 휘도는 눈부신 빛을 뜻합니다. 단위 표면적에서 발산되거나 반사되는 눈부신 빛의 양을 광속 발산도다라고 하고요. 자, 광속 발산도 단위는 램버트나 니트가 이용됩니다. 근데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수술을 안 보고 지나가시고요. 채광 보도록 할게요. 창의 방향입니다. 많은 채광이 필요할 때는 남향의 창이 좋습니다. 조명이 평등하기를 원할 때는 북향이나 동북향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 높이와 면적인데요. 조도는 창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창의 높이를 증가시키면 조도가 확보가 됩니다. 방의 면적은 방바닥 창의 면적, 창문의 면적은 방바닥 면적의 15에서 20%,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각점의 개각인데요. 실내 각점의 개각은 4에서 5도가 좋고요. 개각이 클수록 실내가 밝아집니다. 입사되는 각도는 28도 이상이 좋고요. 입사각이 클수록 실내는 밝아요. 개각이나 입사각이 커야 실내가 밝아진다 기억하시고요. 개각이 1도가 감소하면 입사각은 2에서 5도 증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감소가 되면 어두워지니까 입사각을 크게 해서 밝기를 조정해야 된다는 게 되겠죠. 자, 필기용으로 한 번씩 출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건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네, 요거 지나갈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실기기출에서 인공조명, 자연조명은 햇빛이 되겠죠? 인공조명을 우리가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빛의 색은 주광색에 가깝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간접 조명이 눈이 부시지 않아서 좋고요. 조도는 작업상 충분히 유지가 되는 게 좋죠. 조명도는 균등해야 됩니다. 방에 균등한 게 좋고요. 경제적이며 취급이 용이한 게 좋고 폭발성 발화성이 없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법적인 조도 기준을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도 기준인데요. 초정밀 작업을 할 때는 750 룩스 이상입니다. 정밀 작업은 300 룩스, 보통 작업은 150, 기타 작업은 75 룩스 이상. 자, 네. 요것도 아까 봤던 거 읽고 지나가시면 되죠, 그죠? 요 정도 하면 4장 끝이 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봐서 물리적 유해이자 관리, 그렇게 힘든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소음 쪽에서 공식이 좀 몇 가지 추가가 되었는데요. 소음 쪽의 계산 공식만 잘 정리하신다면 나머지는 필기용으로 조금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시기까지 나가는 양이 많지 않죠. 그래서 찝어드려서 기억하십시오 했던 거 하고요. 나머지 별표 하나들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도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4단원 예상 문제 마지막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